어제 오후 부산항 인근에 있는 주한미군 보급창고에서 큰 불이 나 밤새도록 진화 작업이 진행됐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는데 거대한 화염과 함께 많은 연기가 주변으로 퍼져 시민들이 불안에 떨었습니다. 차상은 기자입니다. 시뻘건 불길이 건물을 집어삼킬 듯이 거세게 타오릅니다. 불씨와 함께 솟구친 연기는 바람을 타고 일대로 퍼져나갑니다. 부산 동구에 있는 주한미군 55 보급창에서 불이 난 건 어제 오후 6시 반쯤. 연기가 많이 나길래 보니까 입구 쪽에 불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119 신고했는데 입구 쪽에 빨간 불 좀 났었고 그리고 횡단보도 쪽에 살짝 시커맸거든요. 소방당국은 인근 소방서 인력과 장비를 모두 동원하는 대응 2단계를 내리고 미군 소방대와 함께 진화 작업을 벌였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새벽에 큰 불길을 잡았습니다. 펑펑 터지는 소리가 났었어요. 처음에는 불이 자그만 했었는데 지금은 뭐 계속 밀고 나와가지고 이쪽까지 기역자로 지금 타고 있거든요. 불은 부대한 냉동창고에서 시작된 거로 추정됩니다. 배관공사를 진행한 작업자들이 현장을 떠나고 나서 1시간쯤 뒤 화재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공사 자재와 우레탄, 고무 등이 보관돼 있었고 군수품이나 유해 화학물질은 없는 거로 파악됐습니다. 창고가 화재에 취약한 샌드위치 패널로 만들어진 탓에 불이 빠른 속도로 번졌습니다. 화재 현장에서 많은 연기가 발생하자 부산시는 인근 주민들에게 연기 흡입에 주의하라는 재난 문자를 보냈습니다. 다행히 바람이 도심 반대편인 해안가로 불어 연기에 따른 피해는 크지 않았습니다. 불이 난 55 보급창은 부산항으로 반입되는 미군 장비를 보관하는 군사시설로 외부인의 출입과 내부 정보 유출이 엄격히 통제되는 곳입니다. 이번 화재 때도 소방대원만 현장 진입이 가능했고 경찰은 외부에서 교통 통제만 진행했습니다. 화재 원인 조사도 주한미군 측과의 협의를 거쳐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최상훈입니다. 북한군 부대가 러시아 쿠르스크주 전선에 처음으로 배치됐다고 우크라이나 당국이 주장했습니다. 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북한군 파병 여부에 대한 질문에 부인하지 않은 채 우리가 알아서 할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신웅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북한군 파병 보도에 대해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푸틴은 러시아 타타르스탄 공화국 카잔에서 열린 브릭스 정상회의 결산 기자회견에서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정황을 보여주는 위성 사진에 관해 묻는 미국 기자에게 답했습니다. Давайте начну с первой части вашего вопроса. Снимки, они вещь серьезная. Если есть снимки, значит, они что-то отражают. 돌려 말하기는 했지만 북한군 파병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이어서 러시아 하원이 북한과의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조약을 비준했다며 여기에는 상호 군사 원조 관련 조항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Мы нисколько никогда не сомневались, что северокорейское руководство относится к нашим договоренностям серьезно. Но что и как мы будем делать, это уже наше дело. 이런 가운데 북한군 병력이 처음으로 전선에 배치됐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우크라이나군 정보총국은 자국군이 쿠르스크에서 지난 23일 북한군을 목격했다고 말했다고 현지 매체들이 전했습니다. 교도통신도 우크라이나군 소식통을 인용해 북한군 병사 약 2,000명이 훈련을 마치고 우크라이나 국경과 가까운 러시아 서부로 이동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러시아 남서부의 쿠르스크는 우크라이나군이 지난 8월 6일 진입해 일부를 점령하고 러시아군과 교전 중인 접경 지역으로 전부터 북한군 투입이 거론됐던 곳입니다. 우크라이나는 장성 3명과 장교 500명을 포함해 약 12,000명의 북한군이 러시아에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YTN 신웅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의 러시아 파병과 관련해 우리는 대원 측으로 살상용 무기를 직접 공급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북한군의 활동 여하에 따라 이를 유연하게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과 공동 언론 발표 질의응답에서 이같이 말하며
북한의 러시아 파병을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공동 언론 발표에서는 유엔 헌장과 유엔 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북한의 러시아 파병은 한반도와 유럽을 넘어 전 세계의 안보를 위협하는 도발이란 점에 의견을 같이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러북 군사협력의 진전 여하에 따라 단계별로 국제사회와 함께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유엔 사무국은 우크라이나 분쟁에서 군사력이 추가되는 것을 반대한다며 북한의 러시아 파병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파르한 하크 유엔 사무총장 부대변인은 미국 뉴욕 유엔 본부 정례 브리핑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돕기 위해 북한이 러시아의 병력을 파병한 것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다만 러시아와 북한의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 위반 여부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가 검토하고 대응해야 한다며 원론적인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유럽연합 EU는 북한의 러시아 파병에 대해 유럽과 세계 평화, 안보에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게 될 독단적 적대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EU는 현지 시간 24일 호세프 보렐 외교안보 고위 대표 명의 성명에서 북한이 러시아의 불법 침략 전쟁에 참여하기 위해 병력을 보낸다는 보도에 심히 우려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보렐 대표는 또 유엔 헌장의 가장 근본 원칙을 포함해 다수의 국제법을 심각하게 위반하는 것이라며 북러 간 군사협력과 무기 거래가 심화하고 있는 것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대남 풍선 도발을 이어온 이래 처음으로 풍선 내용물에 쓰레기나 오물이 아닌 대남 전단을 넣어 살포했습니다. 이 대남 전단에는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맹비난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는데 용산 상공에서 낙하하면서 대통령실 청사 주변과 국방부에도 전단이 뿌려졌습니다. 대통령실 경호처는 이와 관련해 안전점검 결과 물체 위험성과 오염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돼 수거했고 군과 공조하며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군은 북한이 대남 쓰레기 풍선으로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비난하는 전단을 살포한 데 대해 조잡한 수준의 행태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입장 자료를 통해 그동안 저급한 쓰레기 풍선을 보내더니 국군 통수권자를 비방하는 전단까지 보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북한에 있음을 다시 한번 경고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대선이 11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여전히 오차 범위 안에서 양측 후보가 초접전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 모두 경합주에서 막판 레이스의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데요. 현재 분위기와 전망, 워싱턴 특파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홍상희 특파원. 네, 워싱턴입니다. 네, 가장 궁금한 질문부터 드리겠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 누가 당선 가능성이 더 높겠습니까? 네, 자고 일어나면 선두를 달리는 후보가 바뀌는 상황이라고 할까요? 오차 범위 안에서 양측 후보들의 지지율이 엎치락 뒤치락하고 있습니다. 이곳 시간으로 오늘 오전 나온 여론조사를 먼저 보시겠습니다. 여론조사 기관 탑인사이츠가 21일부터 23일까지 투표 의향이 있는 유권자 1,20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입니다. 전국 단위에서 보면 해리스 부통령 지지율이 50%,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율이 47%로 해리스 부통령이 3%포인트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루 전 포브스와 여론조사 기관 해리스 X의 여론조사를 한번 볼까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율이 51%로 해리스 부통령을 2%포인트 앞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 달 전 여론조사에선 해리스 부통령이 4%포인트 차로 앞섰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역전한 겁니다. 트럼프 당선 가능성도 하나둘 나오고 있는데요. 이 정치 매체 더 힐은 23일을 기준으로 트럼프의 당선 확률이 52%로 해리스의 48%보다 앞선다고 밝혔고, 이 선거 예측 전문가죠. 네이트 실버는 직감으로는 트럼프가 이길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네, 전국 지지율보다 중요한 것이 현재 경합주 판세인데 경합주가 중요한 이유가 각 주마다 할당된 선거인단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판세는 좀 어떻습니까? 네, 앵커 말씀하신 대로 선거인단 538명 가운데 과반인 270명을 확보하는 후보가 승리하게 되기 때문에 경합주 7곳에 걸려있는 선거인단의 수가 93명입니다. 이것을 꼭 확보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이 오늘 발표한 경합주 여론조사 결과 보시겠습니다.
20일까지 7개 경합주 등록 유권자 5천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건데 해리스 부통령 지지율이 49.1%로 트럼프 전 대통령을 0.6%포인트 앞섰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펜실베이니아, 미시간, 네바다, 애리조나에서 앞서고 있고요. 트럼프 전 대통령은 경합주 가운데 조지아, 노스캐롤라이나, 위스콘신에서 여전히 앞선 것으로 나타났지만 여전히 박빙입니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현재 흐름을 알 수 있는데요. 이 러스트벨트에서의 지지율 차이는 거의 없습니다. 이 해리스와 트럼프 전 대통령 사이에 지지율 차이가 거의 없는데 노스캐롤라이나와 조지아 등 선벨트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격차를 더 벌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경합주 주도권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쥐고 있다는 분석이 많은 상태입니다. 네, 지난 9월 첫 TV 토론 이후에는 해리스 부통령의 지지율이 급상승했었는데 현재 고전하는 원인 무엇입니까? 네, 가장 큰 원인은 전통적인 민주당 지지층인 흑인과 라틴 유권자들이 트럼프 쪽으로 돌아서고 있다는 점입니다. 라틴계 유권자의 49%가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한다고 답하고 있어서 해리스 부통령을 지지한다는 지지율의 38%를 훌쩍 넘어섰습니다. 흑인 유권자들의 지지율도 72%인데 이는 4년 전보다 낮은 수치입니다. 또 어제는 흑인 남성 유권자의 26%가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투표하겠다고 한 여론조사까지 나왔습니다. 핵심 쟁점에서의 이 두 후보의 경쟁에서도 차이가 있어 보이는데요. 녹취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Let me ask you tonight, do you think Donald Trump is a fascist? Yes, I do. Yes, I do. And I also believe that the people who know him best on this subject should be trusted. Interest rates were 2%, now they're at 10% and you can't get the money. We're going to drill, baby, drill. And that's going to bring everything down. Okay? 네. 두 사람의 어제 유세에서의 녹취를 들어보셨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이 이달 들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위험한 인물임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리스 부통령이 중요시 여기는 것이 이 자유와 미래 등의 미래의 가치입니다. 그런데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인플레이션과 관세, 일자리, 불법 이민 문제 등 유권자들이 피부로 느끼는 쟁점에 더 공을 들이고 있다는 차이점도 있습니다. 지난달 허리케인 헐린이 미국 남동부를 강타한 직후에 트럼프 전 대통령은 피해 현장인 조지아주를 먼저 방문했습니다. 하지만 해리스 부통령은 연방재난방문청을 방문한 것도 있는데 이것이 실기가 아닌가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해리스 부통령이 더 다급한 상황인데요. 양측 후보들 모두 경합주에서의 유세에 힘을 쏟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어제 CNN 타운홀 미팅 라이브에 출연한 해리스 부통령은 이곳 시간으로 오늘 오후 조지아주 클락스턴에서 오바마 전 대통령과 첫 합동 유세에 나섭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지난 10일부터 경합주에서 해리스의 지원 유세를 펼쳐왔죠. 오늘 함께 무대에 올라서 이 지지율 비상인 흑인 유권자, 특히 흑인 남성을 집중 공략할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은 텍사스 휴스턴에서 팝 가수 비욘세와 함께 유세에 나설 예정인데요. 오는 29일에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의회 난입 사태를 선동한 곳인 이 백악관 앞 앨립스 공원에서 마무리 유세를 열 계획입니다. 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최근 경합주 여론조사에 고무된 분위기입니다. 해리스 부통령에 대한 비난의 강도도 훨씬 강해졌고요. 우위에 있는 핵심 쟁점인 경제와 불법 이민 문제를 연일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보수 성향 팟캐스트에 출연해서 백악관에 복귀를 하면 복귀 첫날 자신을 기소한 잭 스미스 특별검사를 즉시 해임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기도 했습니다. 역시 경합주에서 지지층 결집에 주력을 하고 있는데 노스캐롤라이나와 어제 조지아에 거쳐 오늘은 애리조나와 네바다에서 밤늦게까지 유권자들을 만나 표심에 호소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꺼내든 특별감찰관 임명 문제가 여당 내 투톱이죠. 당대표와 원내대표 권한 문제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앞서 특별감찰관은 원내 사항이라고 규정한 추경호 원내대표를 향해 한 대표가 당무총괄은 자신의 몫이라고 직격탄을 날린 건데 이에 친윤계는 독선의 정치라며 반발했습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대통령과의 면담이 사실상 빈손으로 끝난 뒤 특별감찰관 화두를 꺼내든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이번엔 추경호 원내대표를 공개 저격했습니다.
당을 총괄하는 건 당대표라며 특별감찰관 임명 논의는 원내 사안이라던 추 원내대표 발언을 정면으로 반박한 겁니다. 당대표는 법적 대외적으로 당을 대표하고 당무를 통할합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원내든 원외든 당 전체의 업무를 총괄하는 임무를 당대표가 수행하는 것이죠. 한 대표 측 인사들도 변화와 쇄신을 위해선 특별감찰관이 필요하다고 거들었습니다. 온갖 비합리적 이유를 들어가며 도입을 회피한다면 그것이 여론과 민심으로부터 어떤 평가를 받고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는 불보듯 뻔합니다. 외부 일정으로 당 회의에 불참했던 추 원내대표는 일단 이 문제를 더는 언급하지 않겠다며 확전을 피했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오늘도 특별감찰관 임명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노코멘트. 하지만 친한계가 연일 압박 수위를 높이면서 특별감찰관 문제가 계파 갈등에 기름을 붓는 모습입니다. 앞서 친한계 의원 10여 명이 의원 단체 SNS방에 의원총회 소집을 요구하며 원내 지도부의 답변을 거듭 촉구한 건데 추 원내대표는 아침이 되어서야 국정감사 이후에 의원총회를 열겠다고 답했습니다. 친윤계는 애초 특별감찰관 임명과 북한 인권재단 이사 추천을 연동하기로 한 당론을 바꾸려면 한 대표가 미리 원내대표와 상의했어야 했다며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의견 교환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를 했단 말이에요. 이거는 무슨 정치가 아니죠. 검사 수사하듯이 한 거 아닙니까?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야말로 독선이고 독단의 정치다. 의원총회 시점을 두고도 친한계는 다음 주 개최를 요구하고 있지만 원내 지도부는 일부 상임위 국감 일정으로 다음 주 후반도 빠듯하다는 입장입니다. 친윤계는 최근 친한동훈계가 만찬을 비롯해 세를 과시하며 당내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 양측이 끝내 절충점을 찾지 못한다면 자칫 특별감찰관 문제가 당 분열의 결정적 변수가 될 수도 있다는 관측입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세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이 수사 범위 등을 두고 여당에 협상의 여지를 둘 뜻이 있음을 내비쳤습니다. 특검법 처리는 다음 달 안으로 속전속결로 가겠다는 방침인데 여권이 자중질환에 빠졌다고 보고 이를 노린 갈라치기 전략이라는 평가도 나옵니다. 이준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여당이 요구사항을 내면 최대한 고려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YTN과의 통화에서 특검법의 범위나 추천 방식 등의 큰 틀에서 국민적 요구를 벗어나지 않는 제안이라면 협상 여지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른바 유란 갈등 등 여권 내 역학관계가 복잡한 상황에서 특검법이 재해결의 벽을 넘을 이탈표 확보에 도움이 된다면 양보할 뜻이 있다는 겁니다. 특히 여당 내 친한도, 친윤도 아닌 관망파 의원을 50명 정도로 거론하며 이들은 용병격인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 과연 보수의 명운을 맡길 수 있을지 고민할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국민의 일관된 요구는 특검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적당히 특별감찰관 임명하고 해서 해결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권 분열 노림수로 본격적으로 압박에 나선 모양새인데 특검법 표결은 이재명 대표의 첫 1심 선고 하루 전날인 다음 달 14일 본회의를 열어 추진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제2요구권 행사 가능성까지 고려해 11월 안에 재표결까지 서둘러 결판을 짓겠다는 보관입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을 때 차라리 8명이라도 국민의힘에서 동조해 주시는 게 개헌보다 훨씬 더 빠르고 확실한 절차인 것 같습니다. 야당은 김 여사 공천 개입과 여론조사 조작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를 향해서도 국정감사에 출석하라며 전방위 여론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명태균만 범죄자가 되는 것입니다. 김건희 여사 장단에 맞춰 제주를 부렸지만 권력은 자기들이 취하고 벌은 다른 사람이 받게 생겼습니다. 김 여사 특검법 처리의 주요 변수로도 꼽히는 한동훈, 이재명 여야 대표 회담을 위한 실무 협상은 아직 진척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민주당에선 그간의 특검 강행 처리 기조에서 여당 내홍 사태가 맞물리며 유연한 대처 등 전략 마련에 다소 신중한 분위기가 엿보입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서울대병원 노사교섭이 잠정 타결되면서 노조가 오는 31일로 예고한 무기한 파업을 철회했습니다.
서울대병원 노종조합은 지난 3개월간 본교섭과 실무교섭을 진행한 결과 서울대병원 측과 잠정 합의를 이뤘다고 밝혔습니다. 노조는 의료개혁 시범사업으로 공공병상이 축소되지 않도록 국립대병원협회가 정부에 건의하기로 병원 측과 합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딴 막말 논란으로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의 불신임안이 추진되는 가운데 임 회장이 자신을 비방한 서울시 의사회 임원에게 합의금 1억 원을 요구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의사협회는 임 회장이 전공의 지원금 4억 원을 빼돌렸다는 허위 비방글이 의사 커뮤니티에 올라와 지난 7월 고소장을 접수했으며 수사 과정에서 비방글을 올린 사람이 서울시 의사회 임원 A씨로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10일 의협을 방문해 임 회장에게 사과했지만 임 회장은 용서할 수 없다며 합의금 1억 원을 내놓으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대해 의협은 임 회장이 감정을 조절하지 못한 것에 진심으로 사과한다면서도 실제 돈을 요구한 게 아니라 A씨의 잘못을 강조하려는 취지였다고 해명했습니다. 이어 허위 비방한 이들에게 응당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A씨도 중앙윤리위 회부 등 엄중히 조치할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법률 플랫폼 로톡 가입 변호사들을 징계했다는 이유로 대한변호사협회 등에 과징금 10억 원씩을 부과했었는데요. 이어진 소송에서 법원은 변호사 단체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권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21년 대한변호사협회 등은 법률 플랫폼 로톡 가입 변호사들에게 과태료 300만 원 등의 징계를 내렸습니다. 로톡은 변호사 개개인이 담당 분야 등을 내세우며 광고하는 플랫폼 서비스인데 대가를 받고 거래를 주선하는 건 변호사 광고 규정을 위반한 행위라는 겁니다. 그 로톡 가입자의 사실 대다수가 일반 이미 청년 변호사라고 말하는 젊은 변호사들이 대다수였죠. 이후 공정위는 변호사 간 경쟁과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했다며 변호사협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0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두 단체도 공정위를 상대로 소송에 나섰는데 법원은 변호사 단체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법상 금지되는 변호사 광고의 범위를 정하는 데 있어 대한변협에 상당한 재량이 부여돼 있는 만큼 변협이 규정을 만들거나 징계를 하는 데 절차적 하자가 없고 변호사법에 따른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행위라는 겁니다. 또 리걸테크 분야의 발전을 위해서는 기존 법체계와 다양한 형태의 충돌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협회들의 검증을 거친 리걸테크 분야는 더욱 지속 가능한 성장이 가능하다는 측면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협회들은 법원 판단을 환영하며 장기적으로 법무부 등과 변호사 단체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리걸테크 업체들을 통제하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앞으로 더 엄중하게 대응하면서 규제에 나서겠다고도 했는데 일각에서는 우리가 규제 등으로 주춤하는 사이 이미 급성장하고 있는 리걸테크 분야에서의 격차가 더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한 줄 뉴스입니다. 3분기 경제 성장률이 0.1%에 그친 것과 관련해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성장 강도가 예상에 못 미쳤다며 대응 방향 마련을 지시했습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디딤돌 대출 한도 축소와 관련해 통일된 지침이 없었다며 조치를 시행하기 전 충분한 안내 기간을 갖지 않아 국민들께 혼선과 불편을 드려 매우 송구하다고 말했습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전세대출의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 규제 적용 여부를 검토하면서 실수요자에 대한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새마을금고가 제2금융권으로 풍선 효과 우려가 커짐에 따라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취급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사전 청약 당첨자들에게 공지한 본청약 날짜와 실제 본청약 날짜 사이 발생한 분양가 인상분을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서울 아파트값이 0.09% 상승하며 31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간 가운데 상승폭은 지난주에 비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가총액 1위인 삼성전자가 52주 신저가를 또 기록하면서 코스피는 하락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가 6천억 원 넘게 팔아치우면서 주가는 4% 넘게 급락한 56,600원으로 마감했습니다. 주식 등 금융투자 상품 매매 규정을 어긴 금융감독원 직원들이 과태료를 부과받게 됐습니다.
금감원 임직원은 자본시장법에 따라 금융투자 상품을 사거나 팔 때 계좌 개설 사실과 분기별 매매 명세를 알려야 하지만 직원 6명이 통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이 영풍과 MBK 파트너스의 경영협력 계약이 배임이라며 제기한 계약 이행 금지 가처분 신청을 취하했습니다. 경기 침체와 TMF 사태 여파로 국내 주요 여행사들이 성수기인 3분기에 부진한 실적을 보였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콘택트렌즈 세정액 11개 제품을 시험 조사한 결과 드림 아이액 제품에서 하얀 알갱이와 같은 이물질이 검출됐습니다. 내 눈에 편안한 멀티퍼포스 솔루션 액과 네오플러스 골드, 프렌즈 프로 B5 제품에서도 호기성 미생물수가 기준치 100을 초과해 검출됐습니다. 지금까지 한 줄 뉴스였습니다. 가을 날씨에 러닝이 인기를 끌면서 관련 산업도 성장세입니다. 특히 유행에 민감한 젊은 층 사이에선 러닝화 오픈런 현상까지 빚어지고 있는데 유통업체들은 특화 매장을 꾸미는 등 고객 사로잡기에 나섰습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하나, 둘, 셋, 화이팅! 힘찬 구령과 함께 달리기를 시작합니다. 코스는 서울의 러닝 명소 경복궁 둘레길입니다. 일단은 살기 위해 뛰고 있고요. 네, 그리고 지금 돌된 아기가 있는데 육아를 하기 위해서 계속 퍼지다 보니까 이게 뛰면 좀 그나마 낫더라고요. 네, 저도 약 10분째 둘레길을 달리고 있습니다. 바람을 맞으면서 이렇게 도심 한 바퀴를 뛰니까 머릿속까지 맑아지는 기분입니다. 관련 용품 매출도 크게 늘었습니다. 최근 2주 사이 국내 패션 플랫폼의 러닝화 거래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6배 넘게 증가했습니다. 이 기간 바람막이와 반바지 등 러닝 의류 거래액 증가율도 20%를 넘었습니다. 러닝 전문 편집숍은 이른바 오픈런 현상이 빚어질 정도입니다. 스포츠 브랜드들은 임시 매장을 여는 등 고객 공략에 나섰습니다. 저는 러닝 시작한 지 2달째 됐고요. 원래는 집에 있는 러닝화 신다가 이제 좀 더 제대로 달려보고 싶어서 그리고 좀 더 예쁜 거 신고 싶어서 오늘 방문을 했습니다. 특히 젊은 층이 러닝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달 국내 백화점의 2030 세대 스포츠 신발 매출은 1년 전보다 44% 늘며 전체 매출 증가율을 뛰어넘었습니다. 백화점도 기존 스포츠 매장을 러닝 특화 매장으로 탈바꿈하거나 새로운 브랜드 입점을 늘리는 추세입니다. 2030 세대들에게 인기 있는 트렌디한 대중 브랜드뿐만 아니라 유럽에서도 인기 있는 수입 브랜드들을 유치해 나가고 있습니다. 러닝이 건강한 취미 생활을 넘어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으면서 유통업체들의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지난 50년 동안 지구에 사는 야생동물의 73%가 사라졌다는 충격적인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네, 지구 전역이 인간 활동으로 빽빽하게 채워지면서 동물 서식지가 사라지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장하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석유 수송 열차에 치인 코끼리 2마리의 생명이 천천히 꺼져갑니다. 이 지역에서만 2년 동안 31마리가 철로를 건너다 죽었고 인도에선 지난 10년 동안 철도 사고로 죽은 코끼리가 200마리 넘었다는 통계도 나왔습니다. 세계 자연기금 WWF는 지난 1970년부터 50년 동안 야생동물 개체수가 평균 73% 감소했다고 보고했습니다. 강과 하천에 사는 동물이 85%로 가장 큰 타격을 입었고 육지에 사는 동물 69%, 해양 동물 56% 순이었습니다. We've got almost 35,000 populations of 5,400 species, and using that data set, we've estimated that populations have declined by an average of 73% since 1972. Seeing this decline in the wildlife that we rely upon since 1970 is alarming. Catastrophic is a big word. 인간 아닌 동물들이 재앙적 상황에 몰린 가장 큰 이유는 살아갈 공간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아마존이 있는 중남미 카리브해 지역은 무려 95%의 야생동물 감소를 보였는데 절반 가까이가 서식지 문제였습니다. 아프리카 가봉에 주로 살며 큰 나무에 씨앗을 퍼뜨리는 둥근귀 코끼리는 살던 숲이 목장이나 농장으로 바뀌며 사라져가고 남극의 턱근 펭귄은
지구온난화로 얼음이 녹고 먹이인 크릴이 대량으로 포획돼서 미국 서부에 사는 치누크 연어는 산란 서식지가 댐으로 막혀서 멸종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Habitat loss, increased human activities, pollution, climate change. We know what's driving a lot of species loss. So if we can stop those activities, we can reverse it. 유엔 환경 계획은 현재 멸종 위기에 처한 식물과 동물종을 100만 종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구 역사상 가장 최근의 대멸종인 공룡 멸종 이후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생명체 멸종. 원인은 인간입니다. YTN 장하영입니다. 막바지에 들어선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시민단체로부터 최악의 성적표를 받았습니다. 고성과 막말이 난무했고 진행을 맡은 위원장이 감사위원들보다 3배 넘게 발언하는 경우도 지적사항으로 꼽혔습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지난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장. 민주당 소속 최민희 위원장의 질의가 이어집니다. 답하세요. 그냥 적절합니까? 적절하지 않습니까? 아니, 그래서 지금 제가 답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예, 답변 하세요. 예, 그만하지 하겠습니다. 말고 답변을 하세요. 사족 달지 마시고. 해당 국감에서 최 위원장의 발언과 질의 시간은 모두 2시간 7초에 달했습니다. 여야 감사위원들의 평균 질의 시간보다 5배 넘게 길었고 전체 발언 시간의 20%가량을 차지했습니다. 지난 18일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선 정청래 위원장과 국민의힘 손석준 의원 사이 한동안 설전이 이어졌습니다. 특히 제가 존경하고픈 우리 법사위원장님, 제발 위원장 그 자리에서 갑질 제발 좀 자제해 주세요. 아니, 위원장한테 갑질이라니요. 정 위원장도 이날 전체 의원 발언의 22%를 혼자 차지했습니다. 막말과 비속어 또한 여야 의원과 증인, 참고인을 가리지 않고 쏟아졌습니다. 같이 순장당할 사람이 필요해서 저 죄 없는 후배들을 끌고 와서 레드팀 만들어서 군복 입었다고 할 얘기 못하고 가만히 있는 건 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정감사가 아닌 범죄 수사를 방불케 하는 발언이나 여야 충돌로 한쪽이 퇴장한 채 파행되는 일도 반복됐습니다. 네. 26년간 국감 활동을 평가해온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은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 평가에서 D- 학점을 줬습니다. 특히 모든 상임위가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김건희 여사 이슈에 집중되는 등 실효성과는 거리가 먼 실망스러운 국감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일단 불러놓고 질문하지 않는 병풍 세우기 국감도 여전했습니다. 역대 최다 피감 기관을 채택했지만 전체 피감 기관의 30%가 넘는 200여 개 기관은 국감에서 단 하나의 질문도 받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우리 국회의 국정감사 성적은 지난 21대 국회부터 C 혹은 D 학점으로 낙제를 겨우 면하는 수준입니다. 국민을 대리해 국가기관을 감시한다는 국정감사 본래 목적에 맞게 이제는 국회가 변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검찰이 지난 대선 경선 당시 경기도 법인카드로 식사를 대접한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부인 김혜경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죄질이 중하다고 주장했고 김 씨는 혐의를 부인했는데 1심 선고는 다음 달 14일에 내려집니다. 유서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21년 8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부인 김혜경 씨는 민주당 전현직 의원 배우자를 포함해 모두 6명과 모임을 가졌습니다. 전체 식사비는 10만 4천 원, 비용은 경기도 법인카드에서 나갔습니다. 검찰은 김 씨의 기부 행위로 보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고 지난 7월 결심 공판과 마찬가지로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대선 경선 당선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치인의 배우자들을 매수하려 해 금액과 상관없이 죄질이 중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수행비서가 지시 없이 결제했을 리 없다면서 하급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자신은 빠져나가려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김혜경 씨는 최후 진술에서 범행에 관여한 적도 수행비서에게 결제를 시킨 적도 없다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다만 앞으로는 정치인의 아내로서 작은 사건도 만들지 않도록 조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변호인 측도 김 씨는 법인카드로 6명 모두의 식사비가 결제됐는지 몰랐다고 거듭 해명했습니다. 김혜경 씨에 대한 1심 선고는 다음 달 14일로, 공교롭게도 다음 날인 15일에는 역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1심 선고가 예정돼 있습니다. YTN 유소연입니다. 검찰이 명태균 씨의 여론조사 조작 의혹과 대통령실 이전 공사 봐주기 감사 의혹을 수사 부서에 각각 배당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어제 시민단체가 명 씨와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공공수사 2부에 배당했습니다. 명 씨는 지난 대선을 앞두고 81차례에 걸쳐 3억 7,500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실시해 윤 대통령에게 제공하고 대가로 김영선 전 국회의원의 공천을 김 여사로부터 약속받았다는 의혹을 받습니다. 이 밖에도 참여연대가 대통령 집무실 관저 이전 공사와 관련해 봐주기 감사를 했다며 최재해 감사원장 등을 고발한 사건도 강력범죄수사부에 배당됐습니다. 오늘의 주요 재판입니다. 오늘 오전 10시 10분 한동훈 대표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황희석 전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나옵니다. 황 전 위원은 지난 2021년 유튜브 방송에서 검찰이 노무현 재단 계좌의 거래 내역을 본 뒤 유시민 전 이사장을 노리고 기자와 정보를 공유하는 등 검언 유착이 있었다고 주장했는데요. 1심과 2심은 의심할 만한 정황이 없다며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 재판도 오늘 오전 10시 반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이어나갑니다. 이 대표는 다음 달 15일과 25일 각각 공직선거법 위반과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1심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오전 10시 45분엔 한국토지주택공사 LH의 공공발주 사업에서 뇌물을 받아 입찰 장사를 한 혐의를 받는 심사위원회 1심 선고가 있습니다. 지난 8월엔 LH 입찰 비리와 관련된 다른 선고에서 심사위원을 지냈던 공무원과 교수들에게 모두 실형이 내려졌습니다. 오후 2시 15분엔 BTS 콘텐츠 제작에 참여하게 해주겠다며 한 팬에게 접근한 뒤 7억여 원을 뜯어낸 40대의 항소심 선고가 있습니다. 지난 3월 1심에선 징역 4년을 선고받았는데 피해자는 대출받은 돈을 다 갚지 못해 큰 고통으로 호소해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우리나라 아파트 역사상 최대 규모인 서울 둔촌동의 올림픽파크 포레온이 다음 달 입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초대형 규모에도 불구하고 다량의 물량이 풀리면서 전셋값이 떨어지는 이른바 입주장 효과는 거의 나오지 않는 모습입니다. 왜 그런지 김기봉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46만 제곱미터 광대한 부지에 최고 35층 아파트 85개동, 12,032가구가 웅장한 모습을 드러낸 올림픽파크 포레온. 올해 서울 전체 아파트 입주 물량의 40%를 차지하는 대단지인 만큼 일시적으로 매매가도 낮아지고 전셋값도 내려가는 이른바 입주장 효과도 크게 기대됐습니다. 하지만 실제 주변 시세는 그렇지 않은 모습입니다. 4, 5개월 전부터 이제 계약이 체결되기 시작했는데 최초에는 한 8억대부터 시작해서 지금 현재는 한 84 기준이 한 9억 한 5천에서 한 10억 정도 사이에서 계약이 체결되고 있습니다. 아파트가 위치한 강동구를 비롯해 인근 송파구와 하남시의 전셋값 추이를 봐도 입주장 효과는 보이지 않고 보합이거나 오히려 오르는 모양새입니다. 우선 전세 매물 자체가 2,700여 건, 월세를 합쳐도 4,000건 정도로 단지 가구 수의 3분의 1 수준입니다. 입주 물량의 절반 정도 임대차 매물이 나오는 일반 단지에 비해 적은 편입니다. 전세 계약이 미리 이루어져 시기적으로 분산됐고 실거주 의무에 대한 부담이 작용했다는 분석입니다. 임박한 현재 시점이 아니라 미리 전세로 내놓았던 부분들이 계약이 된 사례도 있고, 이제 일반 분양의 경우에 실거주 의무 기간 3년 유예가 되기는 하지만 이런 부분을 고려했을 때 입주하는 매물도 상당한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제 단지 자체의 전세 매물이 상대적으로 적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와 함께 서울 시내 전체 입주 물량이 부족한 데다 새 집을 선호하는 세입자들의 경향도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얼육신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새 아파트에 대한 선호가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강하게 나타나다 보니까
입주단지에서 전셋값이 떨어지기는커녕 오히려 오르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입주를 한 달 남긴 시점에 단지 내 도로와 조경을 담당하는 업체 3곳이 추가 공사비 확정을 요구하며 공사 전면 중단에 들어가 불안감이 일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 달 26일로 예정돼 있는 준공 인가와 27일부터 시작될 입주 일정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마지막 변수로 남아 있습니다. YTN 김기봉입니다. 10월 25일 금요일 미리 보는 오늘입니다. 고 이건희 삼성 선대 회장의 4주기 추도식이 오늘 오전 경기도 수원 선영에서 열립니다. 추도식에는 홍라희 전 삼성미술관 리움관장,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 유족과 삼성 사장단이 참석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회장과 삼성 사장단은 참배 뒤 용인 삼성인력개발원에서 오찬 회동을 할 예정인데요. 삼성이 위기 상황에 직면했다는 평가가 안팎으로 나오는 만큼 이 회장이 어떤 타개책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일기 신도시를 포함한 전국의 노후계획도시 정비 기본 방침이 이르면 이달 말 확정됩니다. 이와 관련해 국토교통부는 오늘 서울에서 제2차 노후계획도시 정비 특별위원회를 열고 기본 방침을 심의한다고 밝혔는데요. 기본 방침이 적용되는 전국 노후계획도시 대상 지역은 지난 6월 기준 111곳이며 2030년에는 148곳, 2040년엔 225곳으로 증가할 전망입니다. 서울경찰청은 헬로윈 기간인 오늘부터 오는 31일까지 서울시에서 분류한 인파 주요 밀집 예상 지역 15곳과 경찰이 지정한 고밀집 위험 골목길 25곳을 중심으로 안전관리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이번 주말 기동대 740명과 기동순찰대 306명 등 경찰관 3,000여 명을 홍대와 이태원, 강남역 등에 배치할 예정입니다. 서울의 상징이자 세계적 랜드마크인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DDP가 개관 10주년을 맞아 건물 지붕을 개방합니다. 서울시와 서울디자인재단은 오늘부터 다음 달 17일까지 DDP 지붕 위를 걸어보는 DDP 루프탑 투어를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는데요. 시는 우선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하루 2번 투어를 진행하고 내년엔 투어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다양화해 봄, 가을 유료 투어 프로그램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미리 보는 오늘이었습니다. 인천시가 시내버스 요금으로 백령도 등 섬을 오갈 수 있도록 파격적인 대책을 내놨습니다. 내년부터 인천 시민은 누구나 3,000원으로 왕복할 수 있고 인천 외 주민도 현재 요금의 30%인 26,000원만 내면 됩니다. 강태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천과 백령도를 오가는 선박 요금은 15만 1,800원. 현재 인천 시민은 인천시 지원을 받아 20%인 39,600원에 이용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더 파격적인 값으로 인천 지역 섬을 오갈 수 있습니다. 시내버스 요금 수준인 3,000원에 백령도를 왕복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도서 지역 활성화를 통해서 인천의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고 또 지역 간 균형 발전을 이룩해 나간다는 기본적인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현재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도서 지역의 방문을 활성화시켜 나가는 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른 시도 주민도 현재 정규 운임의 50%만 내던 것을 더 지원받아 30%만 내면 왕복할 수 있습니다. 대상 여객선은 백령, 대청, 연평, 덕적도 등 인천섬을 내륙과 연결하는 14개 항로 16척입니다. 인천시는 이를 위해 매년 180억 원가량 투입했던 여객선 운임 지원 예산을 220억 원 규모로 늘립니다. 추가로 들어가는 예산은 인천시가 30억 원, 옹진군이 10억 원을 더 투입해 충당하기로 했습니다. 1,500원이 되게 되면 지금 획기적인 그러한 관광객이 늘어날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그 여객 이 지원 사업으로 총 들어가는 예산이 218억 원입니다. 인천시는 이럴 경우 연간 60만 명 수준인 이용객 수가 66만 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이를 통해 섬 지역 관광이 확대되면서 장기적으로는 지역 경제가 더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YTN 강태욱입니다. 한 해 동안 영화와 연극 등에서 뛰어난 활약을 보인 예술인에 대한 시상식이 열렸습니다. 네, 14회째를 맞은 올해 영화 예술인 부문은 황정민 배우, 연극 예술인은 손진책 연출가가 수상했습니다. 김성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해마다 영화와 연극, 선행과 공로 부문에서 활약한 대한민국 예술인을 선정하는 시상식입니다. 가장 먼저 불린 시상대에 오른 사람은 배우 황정민 씨입니다. 올해로 14회째를 맞는 아름다운 예술인상, 영화예술인 부문의 수상자로 선정됐습니다. 예술가로서의 삶을 잘 살 수 있게 힘과 용기를 주셔서 이 상은 어떤 상보다 더 뜻깊게 잘 간직하겠습니다. 황정민 씨는 영화 베테랑 시리즈와 곡성, 서울의 몸 등 총 47편에 이르는 작품을 통해 많은 관객의 사랑을 받고 한국 영화 발전에 공헌한 점을 인정받았습니다. 20여 년간 불우어린이와 여성 환자, 독거노인을 위해 따뜻한 기부 활동을 펼친 신민아 씨는 선행 연예인에게 주어진 굿피플 예술인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신 이 귀한 상도 제가 어려운 환경 속에서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 분들에게 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독립영화 부문은 다큐멘터리 영화 건국전쟁을 통해 이승만 대통령의 역사적인 기록들을 재조명한 김덕영 감독에게 돌아갔습니다. 인간애를 소재로 한 전통극을 현대적으로 연출해온 거장 연극인 손진책 연출가는 연극 부문을 수상했고, 한국 영화의 발전과 세계화에 헌신해온 김동호 부산국제영화제 초대 집행위원장은 공로상을 받았습니다. 원로 배우 신영균 씨의 출연으로 설립된 예술문화재단은 매년 5개 부문에서 돋보이는 활동을 보인 예술인을 선정해 상을 수여해왔습니다. YTN 스타 김성현입니다. 이상기후는 다가올 미래가 아니라 다가온 현실이 됐습니다. 전 세계가 해결법을 찾기 위해 노력하지만 이미 늦었다, 되돌릴 수 없다는 비관론도 많습니다. 하지만 인간을 포함한 생물을 연구하는 국내 권위자 최재천 교수는 희망의 씨앗이 싹틀 기회를 멈추지 말라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방송될 김성경의 남산 드라이브에 출연한 최 교수의 주장 직접 들어보시죠. 그야말로 기후 이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 국제기구가 만들어져 있잖아요. 진짜 되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180개국의 대표들이 모였는데 그걸 만장일치를 하려니까 정말 힘들게 파리에서 합의를 이끌어냈어요. 그랬더니 트럼프는 나 안 할래. 그리고 탈퇴를 해버리잖아요. 어떤 분들은 그 분리수거 같은 거 해봐야 그게 무슨 효과가 있겠냐고 또 우리 분리수거 열심히 하는 우리를 비난하잖아요. 콜버트 양반이 책에서 뭐라 그러냐면요. 그럴 시간 여유가 없대요. 다 하래요.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하라는 거예요. 외국의 어떤 그룹은 대기권에다가 다이아몬드 뿌리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대요. 미쳤지. 그게 얼마나 비싸요. 그동안 저 같은 사람은 괜히 그런 거를 빈정댔는데 저 이제 안 하기로 했어요. 지금은 시간이 없다. 그렇게 우리가 열심히 하다 보면 어디선가 희망의 씨앗이 싹틀 수 있다. 류중일 감독이 이끄는 야구 대표팀이 다음 달 프리미어 12회에 대비해 담금질을 시작했습니다. 한국 시리즈를 진행 중인 기아와 삼성 소속 선수 11명을 뺀 대표팀은 고척 스카이돔에서 소집 첫날 2시간 가까이 구슬땀을 흘렸습니다. 류중일 감독은 LG의 손주영은 부상으로 제외됐고 삼성 구자욱도 출전이 어려울 것 같다면서 대체 선수를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남자 축구대표팀이 국제축구연맹 피파 랭킹에서 지난달보다 한 계단 오른 22위에 자리했습니다. 우리 대표팀은 지난달 순위가 발표된 이후 치러진 10월 월드컵 예선 2경기에서 요르단과 이라크를 잇따라 꺾었습니다. 우리나라는 15위 일본과 19위 이란에 이어 아시아에서는 3번째 순위가 높았습니다. 세계 1위 아르헨티나를 필두로 프랑스와 스페인, 잉글랜드와 브라질, 벨기에 등 6위까지는 순위 변동이 없었습니다. 주말을 앞둔 오늘도 공기가 차갑습니다. 현재 서울이 9.6도, 전주가 8.7도까지 내려가 있는데요. 하지만 한낮에는 23도까지 올라 온화함이 감돌겠습니다. 크게 벌어지는 일교차 염두에 두시고 옷차림하셔야겠습니다.
출근길 안개도 말썽입니다. 오늘 오전까지 중부와 호남 동부, 경북 내륙을 중심으로는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겠고요. 인천과 충남은 오전 한때 초미세먼지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평소보다 시야가 답답한 만큼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낮 동안 전국이 쾌청하겠습니다. 남해안과 제주도에는 바람이 강하게 부는 가운데 동해안과 제주도 해안을 중심으로는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겠습니다. 오늘 아침은 대부분 어제보다 높은 기온으로 출발하지만 여전히 쌀쌀합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9.6도, 대전 7.7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부 내륙과 산간에서는 서리가 내리고 물이 어는 곳이 있겠습니다. 한낮에는 예년 기온을 3에서 5도가량 크게 웃돌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 23도, 광주와 대구도 23도까지 크게 오르겠습니다. 주말인 내일도 낮 동안 온화하겠고 중부지방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다만 전남 해안과 제주도에는 비가 내리겠고요. 휴일에는 남부지방으로 비가 확대될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타트 1부 마칩니다. 잠시 후 2부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